이 팔푼아, 니 그게 뭐여? 호랑이 아니여? 담장 너머를 훔쳐보던 칠성이가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팔푼이는 집채만 한 짐승의 털을 비껴주며 태연하게 대꾸했지요. 아이고, 칠성이 아저씨도 참 호랑이라니유. 우리 집 고양이 나비구만유. 밥을 잘 먹여서 덩치가 좀 클 뿐인디 왜 그러셔유? 옳지, 우리 나비 시원여? 짐승이 기분 좋다는 듯 낮게 울음소리를 내자 기와장들이 덜덜 떨리고 칠성이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기절해 버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담국간지기 연화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김진사댁에는 팔푼이라 불리는 머슴이 살고 있었지요. 이 산의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26쯤 된 나이에 떡 벌어진 어깨며 장작을 한 번에 쩍쩍 갈라버리는 팔뚝이며 힘께나 쓰게 생긴 건장한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왜 그가 팔푼이라 불리는지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헤, 쥐돌아 안녕? 너도 배고프지? 내 밥 줄까? 제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고 동네 꼬마 녀석들이 야, 이 바보야 하고 돌을 던져도 화를 내기는커녕 아야, 돌멩이가 참 단단하네요 하며 허허 웃어넘기는 속이 없는 것인지 너무 좋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고 남의 집 헛간에서 자랐으되 천성이 착해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밟을까 까치발을 들고 다녔습니다. 힘은 장사여서 쌀 2가마니를 번쩍번쩍 들고 날랐지만 주인인 김진사는 그런 팔푼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밥만 많이 축낸다며 구박하기 일쑤였지요. 이 미련한 놈아, 밥 처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마당에 낙엽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주인의 호통이 떨어지면 팔푼이는 먹던 밥그릇을 내려놓고 불이 나게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몸은 어른이 돼 마음은 7살 어린아이인 팔푼이.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차가운 헛간 방에 들어와 누우면 그의 유일한 말동무는 구석 구멍에서 고개를 내미는 늙은 쥐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외롭고 서러운 나날이었지만 팔푼이는 그저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순둥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이 펑펑 쏟아지고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불어대던 날이었지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던 주인 김진사가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이놈 팔푼아, 땔감이 다 떨어져 간다. 당장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오너라. 예, 마님,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오는디요. 앞이 안 보이는디요. 잔말 말고 다녀오지 못해. 얼어 죽고 싶으냐. 주인의 불호령에 팔푼이는 얇은 집신 하나에 솜이 다 빠져 헐거워진 무명 저고리 하나 걸치고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산길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눈이 푹푹 빠지고 매서운 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렸지요.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콧물은 흐르자마자 고드름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고, 춥다. 추워. 손 시려라. 덜덜 떨며 산비탈을 오르는데 저만치 바위 틈에서
뭔가 희끄무레한 것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눈송인가 싶어 자세히 보니 주먹만 한 짐승이 눈 속에 파묻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 본 팔푼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라, 이게 뭐여? 고양이네? 산고양이가 왜 여기 있대? 사실 그놈은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새끼였습니다. 어미를 잃었는지 아니면 사냥 나간 어미를 기다리다 얼어 죽기 직전이었는지 숨이 간당간당했지요. 하지만 호랑이를 그림책으로도 본 적 없는 우리 팔푼이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불쌍한 고양이라 생각했지요. 팔푼이는 망설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그 차가운 핏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꽁꽁 얼었네. 야옹아, 엄마는 어디 가고 이러고 있냐? 이리 와, 내 품이 좀 따뜻혀. 팔푼이는 자신의 옷자락을 열어 그 차가운 짐승을 맨살에 품었습니다. 제 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인 몰래 헛간으로 데려온 녀석에게 팔푼이는 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방 안에다 헌 옷가지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부엌에서 몰래 훔쳐온 식은 밥덩이를 물에 말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없어 축 늘어져 있던 녀석이 밥 냄새를 맡더니 눈을 번쩍 떴습니다. 촤촤촤 후루르. 요 녀석 식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도 귀여운지 팔푼이는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팔푼이도 하루 종일 굶은 터라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천둥 소리가 요란했지요. 하지만 팔푼이는 자신의 밥그릇을 싹 비우고 입맛을 다시는 나비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옳지, 옳지. 잘 먹네, 우리 나비. 내 밥 다 먹어라. 나는 물 마시면 배부르니께. 팔푼이는 표주박에 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시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녀석은 배가 부른지 팔푼이 무릎 위로 기어 올라오더니 턱하니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 평생 누구에게 사랑받아 본 적도 누군가를 지켜본 적도 없는 천의 고와 팔푼이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팔푼이의 냄새 나는 헛간방은 그 어느 대궐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헌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나비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고양이라면 한 달이 지나도 요만해야 하는데 이놈의 나비는 자고 일어나면 덩치가 쑥쑥 불어나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니 강아지만해지고 석 달이 지나니 똥개만해지고 반년이 지나니 웬만한 송아지만 해지는 것입니다. 먹성은 또 어찌나 좋은지 밥풀떼기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팔푼이가 개울가에서 잡아다 준 물고기는 간에 기별도 안 갔지요. 팔푼이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털어 시장에서 고등어며 푸죽간에서 버리는 돼지 비계며 사다 나르느라 등골이 휠 지경이었습니다.
거참 우리 나비는 뼈대가 장군감이여. 미 집 고양이가 이렇게 듬직하대. 발바닥이 내 손바닥보다 크네. 허허허. 팔푼이는 나비의 앞발을 조물락거리며 신기해했습니다. 발바닥 살이 두툼하고 그 속에 숨겨진 발톱은 쇠갈고리처럼 단단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팔푼이가 갑자기 살이 쭉 빠져서 홀쭉해지니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지만 팔푼이는 밤마다 자기 품을 꽉 채우다 못해 깔고 뭉개는 묵직한 나비의 무게가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 나비를 먹이느라 몸은 말랐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열대야의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데 동네 도둑 고양이 한 마리가 생선 냄새를 맡고 팔푼이네 헛간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왔습니다. 도둑 고양이가 부엌 쪽으로 가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나비였습니다. 단잠을 방해받은 나비가 귀찮다는 듯 눈을 번쩍 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노랗게 빛났습니다. 나비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한 번 했습니다. 흥. 그 소리가 어찌나 묵직하고 깊은지 헛간 기둥이 찌르르 울리고 땅바닥이 진동할 지경이었습니다. 도둑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야옹 소리도 못 내고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지요. 그 소리에 잠귀 밝은 옆방 늙은 머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웜에 이게 무슨 소리여? 산곤이 내려왔나? 땅이 울리네. 팔푼아, 팔푼아. 네 방에서 무슨 소리 안 났냐? 비몽사몽간에 깬 팔푼이는 제 몸통만 한 나비의 두툼한 앞발을 베개 삼아 껴안으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나비가 잠꼬대 하나 봐요. 나비야, 코 좀 그만 고라. 아저씨 깬다. 팔푼이는 다시 드르렁 잠이 들었지만 꼬리로 바닥을 탁 치는 나비의 눈빛은 더 이상 고양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중을 호령하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더는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팔푼이네 나비가 송하지만 하게 커버린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아낙네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모이면 이래 그 이야기부터 나왔지요. 자네, 어젯밤에 그 소리 들었나? 산 쪽에서 들려오는 그 짐승 소리 말이야. 아이고, 말도 마소. 내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다 설쳤네. 그게 어디 늑대나 살쾡이 소리여야지. 쿠 하고 한 번 울면 땅바닥이 찌르르 울리는 게 내 오금이 다 저리더구먼. 옆에 있던 칠순 노파가 혀를 끌끌 차며 거들었습니다. 그건 산군 소리여. 호랑이가 마을 가까이 내려온 게야. 윗마을 김씨가 어제 산에 나무 하러 갔다가 집채만 한 발자국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지 않는가. 발자국 하나가 솥뚜껑만 하더라는구먼.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해가 지기 무섭게 대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 소리만 나도 호랑이다 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기 일쑤였지요. 정작 그 무서운 산고님은 지금 누구랑 뭘 하고 있느냐?
팔푼이네 좁은 방구석에서 팔푼이의 무릎을 베개 삼아 배를 발라 담가 뒤집고 가릉가릉 코를 골며 낮잠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습니다. 사건은 이웃집 사는 칠성이가 낫을 빌리러 팔푼이네 집에 들르면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칠성이는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팔푼이네 담장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었지요. 어이, 팔푼아, 집에 있냐? 나 낫 좀 빌려. 말을 다 맺기도 전이었습니다. 칠성이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은 쩍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마당 평상 위에서 팔푼이가 누런 황소만한 짐승을 눕혀놓고 털을 고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짐승의 등에는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고 앞발 하나가 칠성이 머리통보다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팔푼이는 태연하게 그 짐승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며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가만 있어봐, 나비야. 여기 왕건이 벼룩 있네. 아이고, 시원여. 톡. 팔푼이가 벼룩을 잡아 손톱으로 톡 터트리자 그 거대한 짐승이 기분 좋다는 듯 뒷다리를 떨며 크앙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 입안에는 팔뚝만한 송곳니가 번쩍이고 있었지요. 칠성이는 들고 있던 낫을 놓치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헉, 헉, 호, 호. 호랑이다. 사람 살려. 팔푼이네 집에 호랑이가 있다. 칠성이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똥오줌을 줄줄 흘리며 마을 회관 쪽으로 네 발로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다급한지 흙먼지가 풀풀 날릴 지경이었습니다. 칠성이의 비명 소리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여, 팔푼이네 집에 호랑이가 있다고. 그 미친놈이 호랑이를 집 안에 들였단 말여? 해질녘 마을 장정 수십 명이 몽둥이와 쇠스랑, 횃불을 들고 팔푼이네 헛간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타닥거리는 횃불 소리에 산새들도 놀라 달아날 정도였지요. 영문을 모르는 팔푼이는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다 떨어진 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팔푼이의 몸은 말랐지만 눈빛만은 절박했습니다. 이장님, 아저씨들, 왜들 이러세요? 낫 들고 무섭게. 이장이 씩씩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 놈이 제정신이냐? 호랑이를 집구석에 들여. 당장 그 문 열지 못해. 우리가 저 요물을 때려잡아야겠다. 맞아. 사람 물어 죽이면 내가 책임질 거냐? 당장 나와. 사람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팔푼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팔을 벌려 문을 막아섰지요. 팔푼이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 돼요. 절대 못 비켜요. 우리 나비는 안 물어요. 고양이라니께요. 덩치만 컸지 얼마나 순둥인디요. 내 동생이고 싶고요. 저 놈이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끌어내. 멍석말이라도 시켜. 흥분한 사람들이 팔푼이를 끌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팔푼이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이 덜컹 하더니 낡은 문짝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으로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나비. 그 압도적인 위용의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송아지만 한 덩치, 바위 같은 근육, 횃불 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황금빛 털가죽. 저 앞발 후려치기 한 방이면 사람 목숨 서너 개는 파리 목숨이 될 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데 이 호랑이가 하는 짓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팔푼이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자 나비는 그 거대한 머리를 팔푼이 다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최대한 덩치를 작아 보이게 웅크리고는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야! 야옹! 호랑이 목구멍에서 억지로 짜낸 가늘고 애처로운 고양이 소리였습니다. 그러고는 앞발에 침을 묻혀 세수하는 신용을 하며 팔푼이의 누더기 옷자락에 얼굴을 부비기 시작했습니다. 갸릉갸릉 소리까지 내면서 말이지요. 살기등등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쇠스랑을 든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거참, 호랑이가 저럴 리가 없는데. 진짜, 고양이인가, 살기 저렇게 큰가. 사람을 해치려는 눈빛이 아닌데, 꼭 강아지 같지 않은가. 호랑이 체면의 주인을 살리겠다고 고양이 흉내를 내는 그 모습. 그것은 맹수의 본능마저 억누른 팔푼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의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저 이빨 한 번이면 사람 목이 댕강 날아갈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하는 짓이 가관이었습니다. 겁먹은 팔푼이가 바들바들 떨고 있자 나비는 팔푼이 다리 사이로 머리를 비집고 들어가더니 최대한 얇은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야! 야옹! 그러고는 앞발로 세수하는 신용을 하며 갸릉갸릉 소리를 냈습니다. 살기등등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참, 호랑이가 저럴 리가 없는데. 진짜, 고양이인가, 살긴가. 호랑이 체면에 주인을 살리겠다고 고양이 흉내를 내는 꼴이라니 실로 눈물겨운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였나벼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하나둘씩 흩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가는 어수선한 틈을 타 팔푼인의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이 고을의 만석군이자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최참판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긴 장죽 담뱃대를 입에 물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푸. 그가 내뱉은 희뿌연 담배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뱀처럼 흩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호랑이의 덩치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 바빴지만 최참판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돈을 발견한 장사치의 눈빛처럼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최참판은 돌담 뒤에 몸을 숨긴 채 나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찬찬히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푸죽간 주인이 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말입니다. 허허, 저것 보게. 저 털 가죽 좀 보게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황금으로 짠 비단 같지 않은가. 그는 입맛을 쩝 하고 다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의 가죽을 벗겨
대청마루에 깔아놓으면 내 위세가 하늘을 찌를 것이고, 아니지, 저 정도 크기면 가죽을 벗겨 관찰사 영감에게 매물로 바치는 게 낫겠어. 그러면 내 벼슬길이 한 단계 더 올라갈 터인데, 그의 계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놈의 뼈, 상군의 뼈는 부르는 게 값이라지. 푹 고아서 호골주 호고지어를 담그면 죽어가던 노인네도 벌떡 일어난다는 명약이 아닌가. 중국 상인들에게 넘기면 기와집 10채 값은 좋게 받을 것이야. 고기는, 그래, 고기는 말려서 약재로 쓰면 되고, 최참판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나비가 산산채로 해체되어 돈주머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그의 시선이 이번에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나비를 끌어안고 있는 팔푼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쯧쯧쯧. 천하의 미련한 놈. 저런 보물을 곁에 두고도 고양이 타령이나 하고 자빠졌으니 하늘이 내게 복을 주려고 저 멍청한 놈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 분명하구나. 최참판은 장죽을 담벼락에 탁 털어재를 떨어뜨렸습니다. 붉은 불티가 어둠 속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내 기필코 저 놈을 손에 넣고 말 테다. 돈으로 안 되면 힘으로 안 되면. 그래, 관아의 법을 이용하면 그만이지. 비릿한 미소를 짓는 최참판의 얼굴 위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보 머슴 팔푼이와 영물나비. 평화롭던 그들의 운명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탐욕의 덫이 서서히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고을의 지주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참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겁을 먹기는커녕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허허, 저것 보게. 털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가죽을 벗겨 방석으로 쓰면 딱 좋겠구나. 저 멍청한 놈만 구슬리면. 최참판의 눈에는 나비가 생명이 아닌 돈다발과 권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보 머슴과 그를 지키려는 호랑이, 그리고 그 호랑이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양반. 비극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평화롭던 팔푼이의 일상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을이 호랑이 소동으로 발칵 뒤집힌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팔푼이가 나비에게 아침밥으로 쇠비게 국물을 먹이고 있는데 마당 입구에서 예햄 하는 거들은 피우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참판이었습니다. 그는 코를 막으며 팔푼이의 냄새 나는 헛간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참판 어른께서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셔유? 팔푼이가 밥숟가락을 놓고 허리를 굽실거리자 최참판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팔푼이 앞에 철퍼덕 하고 던졌습니다. 주머니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그 안에서 번쩍이는 엽전 꾸러미가 보였습니다. 팔푼이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큰돈이었습니다. 이게 뭐래요? 이복의 팔푼이 자네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보지도 못할 돈일세. 논 두마지기는 좋게 살 수 있는 큰돈이지. 최참판은 나비의 털가죽을 탐욕스런 눈으로 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짐승 어차피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니 내가 데려가마. 내 특별히 값을 후하게 쳐주는 것이니 두 말 말고 넘기게. 자네도 이제 그 지긋지긋한 머슴살이 면하고
장가도 가야 하지 않겠나. 최참판은 당연히 팔푼이가 넙죽절을 하며 돈을 챙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팔푼이는 돈주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비의 목을 더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팔아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뭐라. 내 이놈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 나비는 짐승이 아니여요. 내 동생이고 식구구만요. 추운 날 서로 껴안고 자고 배고픈 날 콩 한 쪽도 나눠 먹은 내 핏줄이나 다름없는디. 식구를 돈 받고 파는 놈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대요? 나비 없으면 나도 못 살아요. 도로 가져가셔요. 바보인 줄만 알았던 팔푼이의 눈에서 서슬 퍼런 고집과 정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인간의 뜨거운 돌이었습니다. 천한 머슴놈에게 거절당한 최참판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분기탱천하여 돌아간 최참판은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가지 않았지요. 사또가 좋아하는 뇌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 들고 갔습니다. 사또와 독대한 자리에서 최참판은 침을 튀기며 거짓 고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이 고을에 영모의 불씨가 자라고 있습니다요. 영모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저 아랫마을 머슴 팔푼이 놈 말입니다. 그 놈이 산군을 집안에 불러들여 요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필시 그 짐승을 앞세워 양반들을 해치고 관할을 습격하여 난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민심이 흉흉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요. 사또는 최참판이 내민 뇌물 보따리를 슬쩍 열어보고는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사또 역시 그 호랑이의 가죽이 탐나던 참이었으니까요. 호랑이 가죽은 임금님께 진상하거나 한양 세도가들에게 뇌물로 바치기에 최고의 물건이었습니다. 허허, 감히 머슴놈이 맹수를 부려 사람을 해치려 한다. 내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 국법의 엄함을 보여주겠네. 순박한 팔푼이에게 역적 모이란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지만 힘없는 백성에게 부패한 권력은 곧 법이요 하늘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가난한 자들의 비명은 관아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던 저녁밥 시간, 팔푼인의 낡은 살인문이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났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사이로 관아의 포졸들이 시커먼 개미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밥숟가락을 들고 있던 팔푼이에게 달려들어 짐승을 포박하듯 거친 오랏줄로 온몸을 결박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들, 이게 무슨 일이래요? 나 밥 먹는디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셔요? 팔푼이가 억울함에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포졸 서너 명이 그를 짓누르는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팔푼이의 밥그릇이 땅에 뒹굴고 하얀 쌀밥이 흙투성이가 되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크아앙! 나비의 두 눈이 횃불처럼 타오르며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나비가 앞발을 한 번 휘두르자 창을 겨누던 포졸 두 명이 낙엽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수십 명의 군사들이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당장이라도 피바람이 불어닥칠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땅바닥에 얼굴이 지시겨진 팔푼이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안 돼. 나비야. 사람 물면 안 돼. 도망가. 얼른 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여. 팔푼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비가 사람을 해치면 영영 괴물로 낙인 찍혀 화살바지가 될 것임을. 자신은 잡혀가더라도 동생 같은 나비만은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아 말 들어. 제발 가. 어서 가란 말여. 주인의 그 애타는 눈물과 피 끓는 외침. 나비는 억울한 듯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녀석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팔푼이의 간절한 눈빛을 읽고는 피눈물을 머금고 뒷산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팔푼이는 밥을 먹다 말고 오랏줄에 꽁꽁 묶이고 말았습니다. 나비야, 도망가. 얼른 산으로 도망가. 잡히면 안 돼. 팔푼이는 끌려가면서도 오직 나비 걱정뿐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창과 몽둥이로 나비를 위협하며 그물로 올가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얌전히 잡혀주지 않았습니다. 나비가 한 번 포효하자 포졸 서너 명이 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다 물어 죽일 기세였지만 잡혀가는 팔푼이가 울며 불며 애원했습니다. 안 돼. 나비야, 사람 해치면 안 돼. 형아 말 들어야지. 도망가. 주인의 애타는 외침에 나비는 억울한 듯 콧김을 뿜으며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관아 마당에 끌려온 팔푼이는 형틀에 묶여 모진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목은 무려 영모였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산군을 길들여 관아를 습격하고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흉악한 짐승을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배후가 누구냐? 사또의 서슬퍼런 추궁에 팔푼이는 기가 찼습니다. 글자 한자 모르는 까막눈이 머슴에게 나라를 뒤엎다니요. 아이고, 사또 나으리, 영모란 이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 나비는 그냥 고양이여요. 밥 많이 먹어서 큰 고양이란 게요. 억울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살점을 파고드는 곤장 세례뿐이었습니다. 매우 쳐라. 저 놈이 뼈가 부러져야 바른 대로 불 것이다. 짝, 뻑. 나무 곤장이 팔푼이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내리칠 때마다 으악 하는 비명이 관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살가죽이 터지고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옷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지요. 그러나 대청마루에 앉은 최참파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사또에게 속삭였습니다. 더 세게, 더 잔인하게 다루십시오. 저 놈의 비명 소리가 산까지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짐승 놈이 제 발로 걸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팔푼이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입만 번긋하면 나비가 있는 곳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바보 팔푼이는 차라리 자신이 맞아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의리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을 뒷산 바위 위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나비는 관아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형아의 끊어질 듯한 비명소리.
으악, 나비야. 도망가. 제발 살아. 나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어미 잃은 자신을 품어주었던 따뜻한 가슴, 굶어가며 제 밥을 덜어주던 거친 손길, 벼룩을 잡으며 웃던 그 바보 같은 미소. 그 모든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비의 황금빛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온몸의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 손에 길러진 순한 고양이, 나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짓밟힌 가족을 구하기 위해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만드는 진정한 산군이 깨어난 것입니다. 나비는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어흥, 크아앙. 천둥 소리보다 더 큰 포효가 산맥을 타고 내려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구름이 모여들고 번개가 쳤습니다. 산의 왕이 심판을 내리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산산조각 나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자욱한 흙먼지 구름을 뚫고 집채만 한 호랑이가 관아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나비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분노한 산신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으악, 호랑이다. 산군이 내려왔다. 창과 칼을 들고 있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비가 앞발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건장한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졌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지만 나비의 두꺼운 가죽을 뚫지 못하고 튕겨 나갔고 창으로 찌르려던 자들은 나비의 포효 한 번에 오금을 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크앙! 나비는 단숨에 마당을 가로질러 형틀에 묶인 팔푼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축 늘어진 팔푼이를 본 나비의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녀석은 팔푼이를 묶고 있던 포승줄을 이빨로 단숨에 끊어버리고는 사또와 최참판이 앉아있는 대청마루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 살기 어린 눈빛에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평소 백성들 앞에서 그토록 위세를 떨던 사또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관모가 벗겨져 상투가 산발이 된 채 엉덩이만 내밀고 벌벌 떨고 있었지요. 옆에 있던 최참판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나비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비의 뜨거운 콧김이 최참판의 얼굴에 닿자 최참판의 눈동자가 뒤집힐 듯 돌아갔습니다. 으허헉, 자, 잘못했습니다. 네, 내 전 재산을 다 주겠소. 금송아지도 주고 땅 문서도 줄 테니 제발 목숨만.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퀴퀴하고 지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최참판이 입고 있던 그 값비싼 명주 바지 가랑이 사이로 누런 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욕심쟁이가 호랑이 앞에서 오줌을 지리고 똥까지 지린 것입니다. 나비가 그 더러운 냄새에 코를 찡긋하더니 최참판의 머리통을 한 입에 삼킬 듯 입을 쩍 벌렸습니다. 크앙!
그 절체절명의 순간 피투성이가 된 손 하나가 나비의 앞발을 잡았습니다. 안 돼. 나비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팔푼이가 바닥을 기어서 나비를 말렸습니다. 입안이 터져 피가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러지 마. 너는 저 놈들처럼 나쁜 놈 아니잖여. 사람 죽이면 안 돼. 사람 죽이면 너도 똑같은 짐승 되는겨. 그냥 가자. 우리 집에 가자. 팔푼이의 쉰 목소리에 나비는 멈칫했습니다. 살기등등하던 눈빛이 팔푼이를 보자 다시 순한 고양이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비는 콧김을 흥 하고 내뿜으며 최참판의 상투만 싹둑 베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피 묻은 팔푼이의 얼굴을 거친 혀로 핥아 주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마당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사또와 최참판은 똥오줌 범벅이 되어 기절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했던 팔푼이가 실은 산신령을 부리는 귀한 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바보 머슴이 아니라 산신령을 모시는 귀한 분을 몰라뵀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팔푼이는 더 이상 마을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최참판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사슈. 벌 받아요. 팔푼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나비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나비는 혹여나 팔푼이가 떨어질세라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집채만 한 호랑이와 그 위에 올라탄 초라한 사내, 그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실루엣이 마을 뒷산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석양빛을 받으며 멀어지는 1인 1수의 뒷모습. 그것은 사람이 짐승을 기른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순수한 영혼끼리 서로를 지켜준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습니다. 마을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투가 잘린 최참판은 그날의 충격으로 미쳐서 거리를 떠돌다 객사했고 탐관오리 사또는 파직당에 쫓겨났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들려왔지요. 아기는 벌을 받고 세상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가끔 깊은 산속에 약초를 캐러 간 신만이들 사이에서는 믿지 못할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구름 위에 깊은 골짜기에 가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바위 위에 앉아 대금피리를 불고 있고 그 옆에는 집채만 한 늙은 호랑이가 얌전히 누워 그 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비야, 오늘은 날이 참 좋구나. 배고프냐? 내가 도토리 까줄까? 아, 해봐라. 호랑이가 배가 고프면 노인이 산 열매를 따주고 노인이 다리가 아프면 호랑이가 엎드려 등을 내어주는 그 모습. 그곳에는 탐욕도 차별도 억압도 없었습니다. 바보라 놀리는 사람도 가죽을 탐내는 사냥꾼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곳에서 둘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은 것이겠지요. 먼 훗날 팔푼이가 수명을 다해 세상을 떠나던 날, 산 전체가 울릴 만큼
슬픈 호랑이 울음소리가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산군이 친구를 보내는 마지막 곡이라 여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물이라 천대받던 짐승도 은혜를 알고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랑을 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바보는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비웃었던 우리들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를 고양이로 알고 키운 바보 머슴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야담꽃 간지기 연화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